네, 뉴스쇼 복습 시간 한 주간 정치권 뉴스를 총정리하는 김현정의 뉴스쇼 하이라이트. 오늘도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헤럴드 경제 이세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10월 25일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인터뷰를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인요한 위원장 전화는 어제 받으신 건가요? 네, 어젯밤에 저녁 시간대에 받았습니다. 저녁 시간에 뭐라고 제안하셨습니까? 처음에 전화 주셔가지고, 혁신위원으로 추천하려고 하신다. 이제 특별히 의견 없으면 당연히 추천하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다른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냥 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온 게 아니라 전화의 용건 자체가 혁신위원 제안이었어요? 네, 저도 이제 전화 받자마자 혁신위원 해야지 거의 그런 식이셔가지고, 저는 이제, 처음에는 혁신위원 추천 이렇게 하셔서, 저 말고 혹시 다른 분 추천해달라는 취지냐 한번 되물었더니, 그게 아니라 당신이 하라는 거다. 깜짝 놀라셨겠네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러시냐라고 했고, 저도 다만 이제 잠깐 생각해 본 다음에는, 제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거절 말씀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바로 그러면은 그 전화 통화에서 거절하신 거예요? 네, 아무래도, 제가 사실 지난 최재형 혁신위를 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직전 혁신위를 했었고, 무슨 직업 혁신위원도 아니고, 계속해서 연달아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은 이게 혁신위원이라는 것도 사실 결국 개개인에게서 나오는 컨텐츠가 중요한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미 당에 기록 찾아보면 다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절하신 거군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인요한 위원장께서는 그래도 좀 연달아서라도 해도 되지 않겠느냐. 말씀 주셔서. 재차 권하셨어요? 네, 재차 권하셔서, 제가 현재 순천에 좀 전념하느라고 사실 서울 방송도 직접 잘 안 가고 있고, 지금은 제가 지역에 조금 집중해야 될 시기인 것 같다라고 재차 좀 정중하게 거절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예, 그렇군요. 개인적인 사정을 듣고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쓴소리꾼 비주류가 좀 혁신위에 들어가서 다른 목소리도 내줘야 하는 거 아닌가? 가셨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김기현 대표 사퇴하라라고 할 정도의 혁신안이 안 오면 이 혁신위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혁신위원을 사실 수락하게 되면 김기현 대표가 인요한 위원장을 임명한 것이고 결국 또 그 임명권에 따라가지고 제가 거기 들어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김기현 대표의 임명권을 인정하게 되는 는 상황이거든요.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갈 수 없다. 김기현 대표 사퇴해라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그 임명을 받은 기관에 들어갈 수는 없다. 그 임명장을 받을 수는 없다. 그 말씀이세요? 네, 그렇게 제가 그 임명장을 받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또 김기현 대표 끝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좀 모순입니다. 자기 모순이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제 스스로 봤을 때도 좀 이게 모순적이고 결국 그게 아니라면은 제가 들어가서 김기현 대표 그냥 시간벌이하는 허수아비 혁신위원 같이 활동하게 될 위험성이 있는데 저는 김기현 대표 시간 버는 어떤 허수아비 혁신위원을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허수아비 혁신위원이 되기 싫었고 자기 모순에 빠지기 싫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그러면은 비운계 전체 그룹의 보이콧이 아니라 천하람 위원장 어떤 개인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럼요. 당연히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께서 또 저에게 이렇게 또 제안하고 이런 것 자체도 저는 의미 있는 행동이다 생각합니다. 인요한 위원장의 이 통합의 제스처 자체의 진정성을 의심하시는 건 아니란 말씀?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요한 위원장한테 다른 사람 누구를 좀 추천하고 싶으십니까? 혁신위원으로. 사실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혁신위원장을 하셨어야 될 정도의 격이셔서 제가 추천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하태경 의원 같이 하시면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하태경 의원은 근데 현역 의원이어서 혁신위가 공천에 관한 혁신도 할지 모르는데 현역 의원이 들어가는 게 적합하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보통 그래서 현역 의원 중에 기득권 내려놓은 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따지면 하태경 의원은 가능하다? 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정권을 위임받았다고 하는데 결국 공천개혁까지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지금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핵심인데요. 총선을 앞두고 있는 혁신위에서 네. 공천 관련한 문제를 다루지 못하면은 이거는 맹탕입니다. 맹탕이.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 성공이 아니라 그게 혁신위의 최소한의 어떤 존재의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혁신위가 뭐 시시콜콜 공천 룰 정하는 곳은 아니고 결국은 큰 네. 방향 제시 정도가 될 텐데 네. 그렇다면 어떤 공천의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혁신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겁니다. 전략 공천을 몇 % 이하로 제한한다든지, 뭐 복수의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거 아니면은 당연히 경선을 원칙으로 상향식 공천한다든지, 네. 뭐 어려운 지역은 오픈 프라이머리 해가지고 국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는다든지 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관철시킬 수 있는 정치력의 문제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 인터뷰는 뭐 사전에 예정돼 있던 건 아니었고요. 바로 이 방송 전날 밤에 속보가 나왔어요. 이 혁신위원으로 천하람 위원장한테 제안이 갔고 천하람 위원장은 이를 거부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 급하게 섭외를 해서 진행했던 인터뷰였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내가 왜 거절했는지에 대해서 천하람 위원장이 설명했던 대목을 지금 듣고 오셨습니다. 혁신위에 대해서 일단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인요한 혁신위 앞으로 그럼 뭘 하게 되는 걸까요? 박수봉 기자. 지금 혁신위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로 봤을 때는 분과를 좀 나눠가지고 뭐 여러 가지 분야들을 좀 다루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의 전체적인 정비 작업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많이들 관심이 있는 거는 그 과정에서 공천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근데 공천 룰에 대한 그런 접근도 있을 걸로 보이는데 다만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은 없고요. 근데 추정을 해보자면은 인요한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공천을 이제 룰을 건드릴 거냐 이런 질문을 기자들이 하니까 집을 잘 지어두면은 이제 뭐 잘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원론적인 부분에서 이제 방향을 좀 설정하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덕성, 뭐 그리고 이제 도덕성에서 그 중에 이제 뭐 기준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 다른 지도부가 좀 맡을 것 같고 왜냐면 이제 그런 작업에서 결국 갈등이 좀 생기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방향성 같은 것들을 크게 잡아가지고 하는 그런 작업이 좀 될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천의 어떤 방향성 제시하는 정도까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정도 관측이 있는 거군요. 지금 이제 근데 혁신위 관계자들이 하는 얘기 보면은 공천 관련된 분과도 만들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천 관련된 얘기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근데 이제 다만 거기서 너무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게 되거나 이제 구체적인 숫자가 나온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사람은 이익을 보고 어떤 사람은 피해를 보고 유불리가 있는 그런 결과물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당내 반발이 굉장히 강력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이 혹은 후보들이 자신에게 그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피해가 간다라고 하면은 그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런 반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뭐 예전으로 보자면은 뭐 삭발 같은 것도 뭐 기본이고 예. 거의 뭐 육체적인 그런 반항을 할 정도로 그런 정도의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걸 인요한 혁신위가 조정하긴 좀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런 작업들을. 그래서 그런 최종 작업은 최고위에 좀 넘기고 방향성을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체제 자체가 아주 우뚝 박혀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당의 흐름들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인요한 위원장으로서도. 그런 면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결국에 이제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이제 국민의힘의 뭐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혁신위원 구성이 이미 다 끝났지만 이제 혹시 이제 자신한테 혁신위원 제안이 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거 이제 고민을 할 때 이제 그 사람이 많이 알아보던 거는 이게 실제로 김한길 위원장이 그 인요한 위원장을 결정을 한 것이냐. 그 김한길 위원장이 결정을 했다라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입김이 있다라는 것이냐. 윤심이 여기 있냐 아니냐. 만약 윤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향후에 명확해진다고 하면은 당내에서 수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하거든요. 근데 다만 몇 가지 신호들로 다들 이제 추정만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국민의힘 이제 모 의원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이진복 정무수석이 와서 그 인사를 하고 갔었거든요. 미팅했죠. 예. 근데 이진복 정무수석이 온 날이 이제 중동 그 순방가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중이었던 그날인데 예.
근데 요거 왜 왔을까? 요거 가지고 좀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되면은 순방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을 텐데 왜 굳이 저런 행보를 했을까?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왜 왔을까?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다라는 거는 그래도 이 혁신위에 대해서 대통령이 조금 신임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때 이진복 정무수석은 기자들이 물었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냥 난 전달하러 온 거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게 부각이 되면 윤심에까지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볼 대목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향후에 그래서 구체적인 안이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당내 반발이 있고 뭐 이런 과정들을 좀 지켜보면은 실제로 윤심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것들도 아마 혁신위에서 보여줄 거예요. 왜냐면은 말을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 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도 좀 주목해서 보실 만한 부분이에요. 인류한 혁신위가 정말 어느 정도까지 뭔가 그 성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그 중요한 거는 이제 혁신위가 커다란 의제 설정을 좀 해야 한다. 방향성. 네, 방향성을 정해줘야 된다라는 건데 이제 김은경 혁신위원회 민주당 있었을 때도 똑같이 적용됐던 시각이긴 한데요. 예. 이제 뭐 사실 일반 국민들이 뭐 공천 룰이나 이런 강령 개정 뭐 이런 건 정말 지역적 그 의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사실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새로운 당으로 이제 재탄생하는 걸로 보이기 위해서는 그것보다는 좀 더 큰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렇죠. 뭐 이를테면 뭐 여성한테 가점을 좀 더 준다. 뭐 청년한테 가점을 준다. 현역 뭐 어디 살짝 감점한다. 이런 거 갖고 국민들이 와 혁신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어떤 수단의 하나로서 이제 그런 것들이 동원이 돼야 하는 거고 이제 사실 근데 이제 그런 거에만 매몰돼 버리면 그 논쟁만 하다가 끝나버리게 된다는 게 이제 민주당의 그런 어떤 교훈 반면교사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좀 문제를 건드리는 것 자체가 혁신위의 역할 중에 하나지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다음 주에 총선기획단이랑 뭐 인재영입위원회를 또 발족한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명칭을 가진 뭐 기획단위원회랑 다른 어떤 커다란 의제를 설정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게 공천룰이 맞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민주당 쪽 시각인 것 같고요. 이제 또 민주당 쪽에서도 이제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당내 문제를 너무 마이크로하게 들여다보다가 뭐 대의원제 폐지라거나 큰 줄기를 놓쳤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냥 혁신위만의 고민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 여기에 이제 권위가 부여되고 뭐 윤심이라거나 아니면 당내의 확실한 지지, 뭐 정권의 부여 이런 게 따라가야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제 벌써부터 사실 조금은 뭐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 해서 일단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거 사실 우리 너무 많이 지켜봤잖아요. 가장 가깝게는 이제 말씀하신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가 있었고 국민의힘에는 최재형 혁신위가 있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어떤 안건들은 충분히 올렸고 의결까지 상당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이후에 어떤 파장으로까지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도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어떤 회의 섞인 시선들이 같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구조적으로도 사실은 혁신위만 실패하는 게 아니고 비대위도 뭐 일부 성공 사례가 있지만 대체로는 실패를 했거든요. 그렇죠.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하는 경우에는 성공을 좀 한 사례가 있지만 나머지 비대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비대위 뭐 예를 들면 이번에 혁신위원회 들어간 뭐 인사 같은 경우에도 주호영 그 비대위에 있었던 인물이기도 하고 뭐 국민의힘에 굉장히 비대위 많았거든요. 뭐 김미옥 비대위, 뭐 임명진 비대위 많았는데 대체로 다 실패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보면 결국에는 일단 첫 번째 조건은 권한이 다 있느냐 없느냐 요 문제가 많았거든요. 김종인 비대위의 특성은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권을 다 줄 때까지 수락을 잘 안 하잖아요. 집에서 안 나오셨죠. 네, 계속 그 권한을 확보하는데 가장 첫 번째 그 기준을 삼거든요. 이제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떤 걸 하고 싶은 게 있고 방향이 어느 정도 좋다고 하더라도 권한이 일단 없으면 이게 전제 조건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없으면 대체로 다 실패하기 마련인데 이 비대위도 아니고 혁신위의 과정을 보면 지금 최고위가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인선 같은 것들도 최고위에서 의결을 해줘야지 결과적으로는 채택이 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리고 혁신위가 어떤 결과물을 내면은 그건 역시도 마찬가지로 최고위에서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 자체가 애초에 혁신위의 권한이 이렇게 절대적이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이 이제 지난주에도 그렇고 좀 회사 비유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김기현 대표의 픽이냐, 인유한 위원장이
아니면 김한길 위원장 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결정한 사람이냐. 이제 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될 텐데 이제 지금 사실은 확인되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죠. 김기현 대표가 만약에 결정을 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지난주에 비유했듯이 대통령이 회장 혹은 이 회사의 오너고 김기현 대표는 전문 경영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 전문 경영인이 다시 데려온 어떤 뭐 임원, 상무나 전무 같은 사람이 인류한 위원장이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전문 경영인조차도 공천의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잘 모르고 사실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관측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전문 경영인이 다시 임명한 사람이 공천 권한을 건드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회의적인 거죠. 그래서 당내의 시선이 이 사람은 어디로부터 권력이 나오는가 이제 이걸 지켜보는 거고 반대로 이 인류한 혁신위가 굉장히 큰 힘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혁신위원 몇몇은 뭐 그렇게 뭐 강력한 인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 이 혁신위원장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과 뭔가 연이 확실하게 닿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당내에서 또 다 수긍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김한길 위원장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김한길 위원장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 여권에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치적인 거, 정무적인 분야에서 많이 의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처음부터 그랬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책 이런 분야가 아니라고 친다면은 결국에는 정무적인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년 총선 공천이에요. 근데 이제 공천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김한길 위원장한테 분명히 부여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뭐 하다못해 조언이라도 듣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장 그 통로로 활용하기 좋은 게 이번 혁신일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다 당내에서도 주의를 깊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인요한 위원장이 했던 발언,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라고 했던 그 인터뷰가 특히 주목이 되는 모습이었어요. 이 인터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왔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그런데 이걸 이제 뒤집었던 게 좀 중요했었는데 이제 농담이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그 개인적인 평가들이 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에 대해서 뭐 이렇게 순천 출신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서 사실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좀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천에서 뭐 태어났거나 그렇죠. 네. 연고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저기 이제 세브란스 병원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의사 출신들도 아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좀 농담을 굉장히 많이 하고 말씀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로 좀 해석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사람도 있고 반대로 사실은 이제 낙동강 하류 세력이라는 건 결국에 이제 아래쪽 사람들이 좀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 실제로 좀 부담을 갖는 의원들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론이 반영이 돼가지고 말을 뒤집었다. 이제 이런 해석도 두 개가 좀 같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의외로 좀 가까운 사람들은 좀 말을 이제 많이 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냥 그런 실수가 나왔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좀. 그러니까 있어요. 전자면 사실은 그렇게 크게 의미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후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실 이 국민의힘이 놓여진 그 현재 상황을 단칼에 보여주는 그런 어떤 인터뷰 발언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꽤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화들짝 놀랐던 인터뷰가 됐던 것 같고요. 이 발언이 어쨌든 당장은 좀 진화가 됐습니다만 이후에 이 혁신위에서 이런 류의 어떤 조치들이 또 나올 수 있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번 주에 봤던 게 네. 혁신위원 인선이었어요. 예. 박성중 그리고 김경진, 오신환 전현직 의원들이 일단 들어갔고 외부 인사들이 꽤 상당수가 여기 같이 들어갔단 말이죠. 예. 이건 어디에 좀 방점이 찍혀 있다고 분석들이 나오나요? 기본적으로는 구성을 갖추는 데 좀 초점을 많이 둔 것 같아요. 예. 일단 방금 말씀해 주신 전현직 의원 3명, 그러니까 현직 1명, 전직 2명, 그리고 당협위원장들이기도 하죠. 동시에 모두 다 서울을 지역구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을 중요하게 여기겠다. 어찌됐든 간에 혁신위원회의 출범 자체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 민심을 잡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좀 표명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좀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여성이,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 빼고 12명의 위원이 있거든요. 여성이 12명 중에 7명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인요한 위원장이 좀 여성을 많이 이제 포함시키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실제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청년층 6명,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 빼고 12명 중에서 6명 절반이 포함이 됐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좀 그 관심 깊게 봤던 거는 원래 국민의힘의 청년의 기준이 만 45세예요. 그래서 45세 이하면은
뭐 청년 최고위원 같은 거 나갈 수도 있고 음. 그다음에 청년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혜택 같은 것들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민주당도 비슷한 기준이 있죠. 그런데 요번에 발표를 할 때는 MZ세대라고 해가지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MZ세대를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숫자도 썼습니다. 80년대생부터 2010년생까지. 좀 더 80년생부터. 낮춘 거군요. 그 기준을. 그렇죠. 거의 근접하긴 한데 네. 80년생이면은 한 43세, 4세 정도 되나요? 이제 한두 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제 그런 정도로 좀 구체적으로 했다라는 게 좀 눈에 좀 띄었고 그런데 다만 이제 요 전현직 의원들 빼고 나머지 그 외부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거나 주목이 좀 안 되는 인물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명단이 쫙 나오고 나서 일단 전현직 의원들 중에서 그 국민의힘 관계자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제일 주목을 하는 건 결국 박성중 의원. 그러니까 현역이기도 하고 재선이기도 하고 여기 있는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어떻게 치자면은 뭐 선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사람이거든요. 대빵이죠, 대빵. 그렇죠. 네. 가장 높은 사람이라서 그런데 아무래도 좀 친윤계로 분류가 되는 인물이거든요. 그 인수위에서 뭐 간사를 맡은 적도 했었죠.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또 김경진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선거 캠프에서 일했었고요. 유일하게 그나마 그 반윤은 아니지만 비윤이라고 부를 만한 인물이 오신환 당협위원장인데 근데 오신환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최근에는 그렇게 뭐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진 않았거든요. 여기는 이제 그 오세훈 전 서울시장, 오세훈 현 서울시장 하에 그 정무부 시장 측근이라고 했었죠. 볼 수가 예. 있어요. 서울시 정무부 시장을 했기 때문에 그 측근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 그리고 그 전으로 돌아가면 원래 바른미래당에서 원내대표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유승민계로 분류가 됐다가 맞아요. 지금은 이제 유승민계였죠. 오세훈계로 많이 분류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들 종합하면 뭐 친윤이 아닌 혹은 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아주 외곽의 사람들을 불러온 건 아닌 것 같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세진 기자는 좀 어떤 포인트를 보셨을까요? 인적 구성에 대해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첫인상은 다 이제 여성과 청년이 보이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제 뭐 여성이 남성보다 많고 청년 비중이 이렇게 높은 데다가 또 비정치인이 정치인보다 많다는 그런 분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보일 여지는 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런데 교수가 왜 이렇게 많지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이게 참 정치권에서 교수에 대한 어떤 일각의 좀 불신이랄까요? 그런 게 좀 있어서요. 예. 민주당 내부에서도 교수가 좀 불안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색깔 자체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임 역할에 그 지금 박성중 의원이 이제 민주당에서도 그랬듯이 현역 의원이 들어가면 이제 당과 이 혁신위를 좀 잇는 가교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무슨 어떤 의제가 있을 때 당과 협의를 하고 또 아니면 이제 용산으로 올라가고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박성중 의원이다라고 할 때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봐봐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교수가 불안하다라는 말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전례가 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임명직에 있어서 교수들이 추천이 됐을 때 검증을 해보면 뭐가 몰랐던 논란 의혹들이 네. 튀어나왔던 경우들이 민주당에서도 네. 많았기 때문에 뭐 그런 우려들을 같이 지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교수라는 직군을 할 일반화하면 수는 안 없지만, 되겠지만 예. 그리고 뭐 사람마다 다 굉장히 뭐 청렴한 사례도 있고 아닌 사례도 있고 하긴 한데 그러나 약간 좀 차이가 나는 거는 왜냐면 이제 인사 검증을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공무원 출신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출신이 있고 그룹이 그다음에 뭐 교수 출신이 있고 뭐 외부 전문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면은 공무원 출신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관리가 더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평가들이 있긴 합니다. 그 이제 김기현 체제에 대한 고민들이 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혁신위가 어쨌든 혁신위가 발족함으로 인해서 김기현 체제가 어느 정도 좀 뭐 그 연장이 됐다라는 측면도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앞에 들으셨던 천하람 위원장은 혁신위가 김기현 대표의 시간벌이용이다 이렇게까지 좀 평가절하하기도 했거든요. 네, 이런 분석이 실제로 맞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표현은 다르지만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국민의힘에서 뭐 좀 주요한 역할을 하는 이제 핵심 관계자인데 사실 예전부터 김기현 대표 체제가 계속 유지가 될지 안 될지 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예. 그래서 이번에 혁신위가 들어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거는 이제 말뚝을 하나 박은 거다. 그러니까 김기현 체제를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말뚝이 하나 더 박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일종의 방패막이가 하나 생겼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지금 예전에 돌아가 보면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딱 패배했을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왔던 논란의 지점을 보면은 비대위로 갈 거냐 말 거냐입니다. 네, 그랬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할 거냐 끝낼 거냐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혁신위원회로 넘어오게 되면은 혁신위의 구성에 뭐 한계가 있다,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언정 그 전에 했던 논란은 없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체제 끝납시다 이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논의 자체가 혁신위에 대한 논의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김기현 체제에서 비대위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려고 했던 국민의힘 내부 사람들도 이렇게 일단 혁신위가 구성됐으니 그 말을 할 지금 상황이 안 됐다라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가지 좀 봐야 될 게 민주당 김은경 혁신이 아까도 잠깐 우리가 언급이 됐었는데 지금의 인유한 혁신이랑 과거 김은경 혁신이랑 어떤 점을 좀 비교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이제 인선을 마무리하고 첫 번째 회의하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근데 저도 이제 야당 출입 기자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혁신위 출범 과정 보면서 굉장히 옛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최근에 어땠지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 민주당의 이 김은현 혁신위가 어떤 그 의미였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해프닝이었다고 말할 정도로까지 이제 사실 설화만 가득하고 이제 성과라고 할 만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던 알맹이가 없었던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급하게 끝냈잖아요. 네, 그때 원래 이제 8월 말까지 3개월 꽉 채워서 그런 임기를 가지고 이제 활동 기한을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빨리 그 노인 폄하 논란이나 사생활 논란이 얘기가 되면서 급하게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의원들이나 뭐 당직자 보좌진들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약간 하고 넘어갈 만큼 얘기가 됐는데 이제 김은경 혁신위가 아까 방금 말한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가 이제 인유한 혁신위로 인해서 수명이 길어진다 이렇게 하는 관측이 있었는데 이제 김은경 혁신위가 엄밀히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를 연장시켰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 측면이 있는 게요. 오히려 결론적으로 이 대표를 되게 많이 곤란하게 했었거든요. 이 대표는 혁신위랑 계속해서 뭐 거리를 두고 이건 혁신위의 문제지 내가 뭐 하는 게 아니다라고 거리를 뒀지만. 결국에는 뭐 임명이나 이런 과정에서 혁신위의 의중이 결국엔 이재명 대표의 의중으로 연결이 되고 해석이 됐었죠. 이제 무슨 뭐 대의원제 폐지 같은 걸 계속 얘기하면 할수록 이게 이제 이 대표의 의중이다 이렇게 조금 거리를 두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었고. 또 불체포 특권 포기나 뭐 이걸 가결 당론으로 하자라고 요구한 것이 1호 혁신안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키지 못할 약속을 던지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굉장히 곤란하게 했었던 상황이 있었고 뭐 이때부터 또 메시지가 꼬이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안 좋아졌고 이제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겁지겁 빨리 정리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혁신위 활동을 정리하면서 그래도 발표를 했었거든요. 제안들을. 네, 뭐 그랬죠. 대의원제 축소, 뭐 공천할 때 현역 의원 평가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 근데 사실 지금 어느 하나도 뭐 정식 의제로 올라와서 논의가 치열하게 된 적이 없어요. 뭐 그때 당시에 바로 뭐 이 민주당 1박 2일 워크숍 같은 데에서 이제 경론이 벌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그 뒤에 좀 무산이 되면서 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관련한 그런 이슈로 확 넘어가면서 이 자체가 논란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 보면은 그냥 어느 한 바람으로 지나갔다 이렇게 보는 게 좀 평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당의 혁신위가 사실은 당대표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꾸려졌다라는 점은 공통점일 수 있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어떤 면에서 혁신위가 꾸려짐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가 더 곤란해진 상황이 됐다라는 점. 국민의힘은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그렇죠. 거잖아요. 아직 시작 단계니까 그렇고. 근데 민주당에 또 김은경 혁신위가 남겨준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지난 23일에 인유한 위원장이 임명이 됐거든요. 그날 임명이 되고 제가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는 논평을 다 보니까 총 13개가 그날 나왔어요. 다 세보니까 13개가 나왔는데 그날 인유한 위원장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논평을 다음 안 했어요? 날도 한 10개 정도가 됐는데 그날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인유한 혁신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은 정청래 최고위원 혼자서 방송에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최고위원회 이런 데 나와서 혼자서 비판을 했고 다른 사람은 한 번도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죠. 이거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일단 첫 번째는 지금 비판도
아니면은 뭐 칭찬도 하기가 좀 애매하다, 지켜보겠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당직자 사이에 주로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냥 조금 더 얘기하고 취재해보고 들어보고 이제 추정해보는 내용은 뭐냐면은 비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혁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판을 하고 싶은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했으면 김기현 대표 체제 끝나고 새로 해라 너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그쵸. 자신들도 김은경 혁신위를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내로남불처럼 느껴질까 봐. 그렇죠. 그리고 이 공격을 할 때마다 김은경 혁신위는 잘 됐어? 이런 식의 공격이 또 역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에서 보면은 생각보다 비판이 그렇게 좀 많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쭉 보면은 원래 아마 출범할 때부터 맹공격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공격이 많지 않고 그리고 물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인요한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뭐 특수성도 있는 거죠. 맞아요. 호남 출신에다가 또 이제 상대적으로 소수인 그 푸른 눈의 한국인이기도 하니까 이제 그런 점도 반영이 돼 있는데 어쨌든 예전에 김은경 혁신위의 그 실패 때문에 민주당도 생각보다 공격의 강도가 강하지 않다. 그래서 쭉 보시면 생각보다 언급이 없다는 걸 아실 것 같아요. 그렇게 됐고 어쨌든 혁신위가 민주당처럼 그런 결론이 날지 국민의힘은 정말 뭔가 좀 드라마틱한 계기를 만들어낼지는 앞으로 봐야겠습니다만 이 혁신위에 더 주목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혁신위가 제대로 되지 못했을 경우에 이게 어떤 뭐 정계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랑 맞물려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어떤 시나리오가 좀 뭐 제기가 되고 있나요? 시나리오 굉장히 다양한데 예. 근데 기본적으로는 여권 내부에서는 이 나갈 사람들만 나갈 거다. 예측이 되는 사람들만 나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예고한 인물들 있잖아요. 유승민 전 의원이라던가 이준석 전 대표도 12월이라는 그런 뭐 기준점을 제시를 했고 예.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만 아마 이동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여권발 그 신당 창당이나 아니면 뭐 분당 내지는 이탈 같은 것들이 언급은 많이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사람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은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요. 왜냐면은 여당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있고 줄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뭐 자기는 출마를 하고 싶은데 불만이 뭐 거기에 공천이 안 되거나 아니면 뭐 소위 말하는 용산에서 갑자기 누가 날아와가지고 잘 밀리게 생겼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조정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다른 줄자리도 많고 기관 같은 것도 많고 뭐 장관 자리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하다못해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다음에 줄자리가 많은 데다가 리더십이 확실하죠. 그러니까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명확하고. 그러니까 지금 탈당하기보다는 일단 버텨서 여기서 내가 있으면 이를테면 뭐 공공기관 감사라든지 어디 뭐 지방에 어디 좋은 자리라든지 이런 거라도 가려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 플레이어들 입장에서 남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훨씬 거죠. 유리한 거고 임기가 남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니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 있어요. 전직 의원들이 많이 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갈 사람이 갈 거라는 거는 이럴 기회 자체가 전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예 그 화해 가능성이 없는 소위 말하는 반윤 그룹에서 이탈 가능성은 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이고. 그러면 이제 개별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이탈하면은 이건 지난주에도 언급을 해드린 것 같은데 이제 각자로는 그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많아서 복잡해지는데 예를 들어 이제 선거제 개혁이 잘 안 돼가지고 위성정당 같은 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준석 전 대표는 거기에서 뭐 3에서 5% 정도를 노려가지고 개별적으로 의석을 확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이준석 전 대표는 무소속으로 뭐 TK 지역에 나가는 안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굉장히 문을 열어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야권도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애매하지만 예를 들어 뭐 금태섭 신당이라든가 양양자 신당 그리고 지금 정의당이 내부가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내부가 거의 지금 아주 다양하게 쪼개져가지고 싸우고 있는 상태인데 이 중에서도 오른쪽으로 좀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어요. 뭐 세 번째 권력 같은 그런 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예를 들어 뭐 유승민, 이준석 이런 인물들과 연합을 하는 그런 그림도 이제 만들어진다면 그렇다라면은 좀 규모가 커질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전제 조건상 어렵다, 좀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줄자리가 많지만 반면에 사실 야권,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디 받아낼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고 게다가 사실 지난 정권에서 쏟아져 나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 갈 자리 못 찾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이 더 박 터질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나갈 사람들이 그러니까
꽤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비명계가 많이 나갈 수 있다라는 관측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사실 비명계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뭐 민주당의 비주류가 되었지만 원래 앞서서 뭐 친문이고 친낙이고 굉장히 민주당의 주류적인 그런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을 버리고 나가서 이제 제3 뭐 지대 텐트로 간다거나 하는 결정을 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런데 대신에 이제 공천이 진행될수록 이 추이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같아요. 하나 좀 더 보태면은 야당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좀 물어보면 민주당도 별로 이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막 높진 않은데 윤석열 대통령이랑 국민의힘에 비교해 봤을 때 엄청 낮다고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좀 대통령 높은 국정 수행 편이고 지지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렇죠. 반사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흐름상으로도 좋잖아요.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하고 그래서 굳이 지금 나가가지고 다른 데로 가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가 아니라 다른 데 가서 싸우는 거 이거 자체가 썩 그렇게 유리하다라고 보지 않는 거고 이거는 비명계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이제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굳이 나간다라고 하면은 아까 여당 상황이랑 비슷한 거죠. 절대 화해할 수 없거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에 있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일부 이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류한 혁신이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됐는데 사실 민주당 쪽에도 할 얘기가 정말 많거든요. 그 얘기들 우리 광고 먼저 듣고 이후에 유인태 전 사무총장 인터뷰까지 듣고 나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요한 혁신위 오늘까지 혁신위원 선정 마치고 오늘은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하고 다음 주에 이제 혁신위가 정식 출범하면서는 첫 일정으로 5.18 무역한다. 이렇게 이제 뭐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행보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근데 뭐 별로 기대가 없으니까 뭐 그 혁신이가 뭘 하자는 혁신인지 사실은 저렇게 저 보선에 대표하면은 대표가 책임지고 이제 물러가야 되는 건데 그 뭐 용산에서 저기 다 선거는 주도해 놓고 대표한테 나가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저 지금 미봉책으로 뭐 저걸 한다 그러고 뭐 총선 기획단을 어쩐다 저거 다 예상국회 끝나고 시작하는 일이거든요. 이 선거 국면으로 넘어가는 총선 건. 기획단 뭐 이런 거. 그렇죠. 혁신위도 그렇고 지금 뭐 국정감사에 이제 예상국회 때문에 국회가 지금 바쁘게 돌아가는데 지금 김기현 대표가 안 바뀌고 이거 뭐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미봉책으로 그 만든 혁신이라 아무도 기대를 안 하잖아요. 그 당에 뭐 혁신위원 하라고 그래도 내가 거기 왜 가냐 뭐 하는 사람들 얘기도 뭐 비슷한 얘기 아닌가요? 기대도 없고. 그래도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기대 안 한다 그러시면은 인유한 박사가 굉장히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요. 뭐 그건 혁신위원장이 누가 됐든 별로 이게 태생 자체가 별로 기대할 게 없는. 구조 자체가 그렇잖아요. 태생의 이 환경 자체가 인 위원장이 그제 낙동강 세력은 뒷전으로 물러나 달라는 메시지를 발표했다가 어제 다시 해명을 내놨어요. 그거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낙동강 하류는 6.25 때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를 지키는 곳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많은 대통령들이 거기서 나오셨고 좀 더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거죠. 농담도 못 합니까? 그러니까 어제는 농담이었다 그거.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 상당수가 낙동강 쪽에 있잖아요. TK에 있으니까 아마 낙동강 세력들 뒷전으로 빠져달라는 얘기가 당에 굉장히 좀 파문을 일으켰던 게 아닌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상징하는 거죠. 뭐 지금 좀 의욕이 넘치고 뭐 혁신위원장이 뭐 대단한 뭐 역할을 할 걸로 지금 저 양반도 착각을 하고 막 저런 소리 한마디 했다가 뜨거라 한 거죠. 착각이에요? 아니 사실은 지금 이 혁신이라는 게 아무도 기대도 안 하고 별로 할 것도 없는 건데 비대위래 몰라도 총선 앞두고 뭔 권한이 있어요. 전권을 뭐 주기는 뭐 김기현 대표가 뭔 권한이 있어서 전권을 줘요. 자기도 없는 권한을 어떻게 줘요? 근데 어제 윤여한 위원장이 대통령하고도 소통을 하고 하겠다 이랬거든요. 활발하게 소통하겠다. 그러면은 좀 글쎄 하여튼 어쨌든 뭐 나름대로는 좀
역할을 하려고는 하겠지만 별로 할 일이 없는데요. 와가지고 좀 그 뭐 포부를 좀 밝혔다가 그냥 뜨거라 한 거죠. 뜨거라 한 거다. 양당 구도가 하여튼 둘 다 어쨌든 국민의 신뢰를 많이 잃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정말 그리고 선거제에 많은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이 선거제도가 좀 바뀌기를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서 지금 이 적대적인 공생관계 양당에 이건 이번에 좀 끝을 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못하기 경쟁 끝내자. 국민의힘에 더 불리하다. 뭐 민주당에 더 불리하다. 당연히 국민의힘에 더 불리한 건가요? 그거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선 이 국민의힘이 시작할 때는 이제 불리하죠. 이렇게 떨어져 나가 포용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근데 막상 나가서 제3당이 돼서 표를 얻으면 민주당 표를 더 많이 가져가요. 잠깐만요. 국민의힘에서 떨어져 나간 세력인데 어떻게 민주당 표를 더 많이 가져갑니까? 거기를 찍는 사람들은 중도거든. 근데 중도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그 수행 뭐 이렇게 지지를 하잖아요. 그 중도가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한 7대3으로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7이라는 사람들이 주로 거기 찍을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당을. 대부분이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생긴다로.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일부는 민주당 찍고 일부는 국민의힘을 찍을 텐데 양당제라면. 글쎄, 근데 민주당을 더 많이 이제 찍고 있잖아요, 지금 그 중도에서 조사를 해보면. 지지율을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이 대거 이제 글로 가겠죠. 비명계 이원욱 의원 지역구에 걸린 현수막인데. 나에게 한 발의 총알이 있다면 매국노를 처단할 것이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고 수박을 머리에 뒤집어 쓴 비명계 의원들 얼굴을 쭉 넣어놨습니다. 그 현수막에다가. 그리고 검찰 독재 윤석열의 토착 외고 잔당들 당도 5. 좀 살벌합니다. 섬뜩합니다. 전에는 살해 협박 문자도 있었잖아요. 이거 아직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만 어떻게 보셨어요? 저건 이재명 대표가 저런 짓거리를 못하게 막아야죠. 그게 통합이지 말로만 뭐 우리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뭐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그리고 이재명 지금 대표는 그 사실 구치소에선가 기각돼가지고 나올 때 사람이 상당히 좀 개면쩍어하는 그 얼굴이었잖아요. 뭐 그냥 속된 말로 좀 쪽팔렸다고요. 기각됐을 때. 왜요? 부교를 자기가 호소했잖아요. 가결 호소하고 기각이 됐어야 좀 당당하게 거 봐라 이러고 나올 텐데. 비명계 그 뭐 가결파들한테 징계는 안 한다고 하는데 공천은 안 줄 거란 얘기가 많아요. 워낙 당원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이분들 나가야 한다 뭐 이런 게 아까 현수막 보셨다시피 강하기 때문에. 근데 저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이렇게 좀 국민의 신뢰를 얻고 큰 정치인이 되려고 하면은 꿈을 가졌다면은 저런 걸 막아주고. 그리고 자기는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부결 호소를 하면서 국민들이 내 이미지가 어떻게 됐을까.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저기 얘기한 대로 좀 따라야 된다. 그렇게 비명계 의원들이 탈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건 뭐 아직 지금 총선 국면은 이제 이 정기국회 끝나야 예산 통과되고 나야 오는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제 저런 걸 어떻게 대하나 뭐 여러 가지를 보겠죠. 이제 그 의원들도 저 수습책 같은 거 이런 걸 다 보고 움직일 것이다. 판단할 것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최근에 조송추, 조국, 추미애, 송영길 이 세 정치인 움직임에 눈길이 갑니다. 이분들 움직임을 잘 보면 아마 출마를 할 거다. 지금 출마 준비하는 것 같다. 이렇게들 정치판에선 보더라고요. 송영길 용산, 조국 관악, 추미애 종로나 광진 또는 대구 막 이렇게 출마 지역까지 여의도 정치판에 돌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그게 아니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뭐
곧 재판을 받아 검찰에 불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어쨌든 조금 본인으로서는 억울하지만은 사람을 잘못 써가지고 들켰잖아요. 돈 쓴 게 전당대회 때. 그 나만 썼냐 뭐 이럴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본인은. 뭐 지금 송 예. 대표는 몰랐다고 얘기합니다만. 그게 그러니까 좀 저럴 때는 조금 조용히 있는 게 좋아요. 그렇게 너무 시끄러운 거는 저도 보니까 그 좀 보기 싫더라고요. 그러고 뭐 추미애 장관이야 억울하게 장관직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억울하게 쫓겨났다고 뭐 하소연하는 사람이니까 그러고 뭐 어떤 지금 뭐 법적인 문제는 없잖아요. 뭐 그거 출마하는 거에 자유죠. 예. 조국 예. 장관은요? 거기는 이미 뭐 저기 1심에서 저렇게 돼 있는데 모르겠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지지세가 있어서 뭐 비례정당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인터뷰 들으셨고요. 사실 이번 주에 워낙 메인 이슈가 국민의힘 혁신위 얘기다 보니까 이 민주당 패널한테도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민주당이 바라보는 인요한 혁신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터뷰에 나와서 하는 말 말고 혹시 물밑에서 나오는 평가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세진 기자? 그 인요한 위원장 임명된 것 보고 민주당 일부 사람들은 이제 이자스민 의원 생각났다고 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자스민 19대 의원이었죠. 19대의 예. 이제 필리핀 출신일 거예요, 아마. 네. 이주 이주 여성이죠. 그만큼 이제 보여지는 이미지 자체를 굉장히 중시했던 선택이었다고 보는데 이제 인요한 위원장 본인도 뭐 내가 얼굴이 다르게 생겼지 않느냐 이렇게 다르게 할 거다라고 말해서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 또 하나 짚어보자면 민주당에서는 이제 과거 발언들 같은 거를 재조명해 봤을 때 이제 대표적인 의료 민영화론자로서 이제 인 위원장을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뭐 뉴라이트 발언들이 이제 계속 쏟아질 거다. 뭐 뉴라이트. 네, 이런 뭐 세세한 뭐 이제 당내 혁신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겠지만 사안에 대한 발언도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국민 호응을 뭐 절대 얻어낼 수가 없고 이 뉴라이트에 대한 거부감은 정말 크다. 일반 국민에게. 그러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발언 논란들이 앞으로 많이 튀어나올 여지가 많은 위험한 인물이다라는 점들을 민주당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를 공격 포인트로 이미 짚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그 포인트도 사실은 뭐 앞으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슈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마 다만 아직 뭐 특별히 당장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영역인 것 같고요.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저는 좀 인상 깊었던 분석이 우리 아까 얘기했던 보수 신당 혹은 뭐 윤석열 신당 이런 게 나왔을 때 이게 국민의힘한테 불리한 게 아니라 민주당한테 더 불리하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좀 뭐 이전에 나오지 않았던 분석이었던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순봉 기자? 네, 그 유인태 전 총장이 얘기한 측면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의미로 보더라도 지금 상황을 여야 이제 그 국면을 보면은 야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고, 그다음에 뭐 가장 중요한 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굉장히 큰 차이로 압승을 거뒀으니까 지금 민주당이 좋다. 기세도 좋고 구심점도 붙고. 그렇죠. 예. 이렇게 보지만 그리고 이재명 대표 체제가 굉장히 안정돼 있고요. 네.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이게 총선에 좋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정치권에 많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더 이상 그 역동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는 굉장히 안정돼 있는 상태고 이제 이게 크게 바뀌지 않고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인선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거고 물론 지금 상황이 국민의힘이 썩 좋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뭐 혁신위를 만들고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뭐 또 다른 것도 뭐 해보고 이런 식의 일단은 역동성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제 이 보수신당 출연하고도 이게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 정당 내에 뭔가 하나가 생기게 되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볼 수가 있고 기대를 좀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합치면서 영역이 좀 넓어지는 그런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역동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다. 근데 물론 지금 그 상황 자체는 야당이 조금 더 유리한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이 지금 안정된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게 오히려 독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당장 오늘 이 시간에도 거의 국민의힘 얘기를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국민의힘이 오히려 뭔가 이 바이럴이 더 많이 되고 그러면서 주목도 많이 받고 혹은 드라마틱한 뭐 결과를 만들어낼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쪽이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분석. 그렇죠. 지금 그리고 실제로 기사의 양 자체도 지금 국민의힘이 훨씬 많은 상태거든요. 여건이 훨씬 많아요. 국민의힘 대통령실 기사가 야당 기사보다 훨씬 많은 상태거든요. 민주당 출입 기자들 요새 뭐 기사 쓸 거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포인트 이번 주에 좀 이슈가 됐던 게 있었어요. 조선일보 보도였나요? 조추송 신당 뭐 이렇게 프레이밍이 됐던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뭐 신당을 또 도모하는 거 아니냐. 그게 민주당한테 또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신당도 신당이지만 이 조추송 세 분이 같이 모여서 신당을 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바라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사실 의원들 얘기 좀 들어보면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탈당을 했고 예. 다시 돌아오기 힘든 상황인데 진짜 신당 만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아예 여기 입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좀 더 들여다보면은 사실 송 전 대표를 따라갈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사실 당이라는 게 어느 정도 사람이 좀 모여야 이게 힘을 갖고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이거 지금 판에 송영길 당이 있다고 한들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가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론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예.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당 만드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송 전 대표 상황이 쉽지 않다라는 말이랑 그냥 튀어나가는 거 말고 당을 정말 만들려면 거기에 뭐 돈과 조직, 자원들이 많이 들어갈 텐데 네. 그 정도 여유가 안 될 거다. 네, 여유도 안 되고 지금 돈봉투 사건 수사도 진행 중인 만큼 이 수사 여부도 좀 지켜봐야 된다. 왜냐면 이게 소환 조사나 영장 청구도 어느 정도 바라봐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추미애 전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뭐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광진 얘기 나왔다가 네. 뭐 종로 얘기도 좀 최근에 나오고 있고 네. 뭐 조국 전 장관은 관악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두 분은 좀 마지막까지 그렇게 지역을 정하지 않고 좀 열어둔 상태에서 당 지도부의 좀 선택을 기다리는 스탠스가 아닐까 좀 바라보는 시각이 좀 우세한 것 같아요. 이분들은 지금 뭐 지역구에 한두 달 먼저 간다고 해서 더 평가받고 그런 사람들이 전국구 아니잖아요. 스타들이니까요. 네네. 뭐 워낙 인지도도 있고 상징성도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민주당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을 이제 지역에 보내서 집토끼를 모아서 한두 석 더 얻는 게 중요한가 또는 이제 이 사람들의 등판으로 이제 전체 판이 어떻게 될까 혹은 더 위험해질까 이렇게 해서 꺼려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추미애 장관이나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센 발언들로 계속 이렇게 나 여기 있어요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좀 연결해서 그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제 이번에 그제였죠. 그제 이재명 대표가 전현직 원내대표들을 쭉 만나가지고 점심 식사 같이 하고 네. 뭐 통합 얘기하고 이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이제 더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제지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기도 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주목이 됐는데 이제 그 회의 보다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가지고 왜 전현직 당 대표들은 안 만나지? 이제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대표실 쪽에 대표가 물어봤어요. 있죠. 예. 왜 원내대표를 안 만나고 전현직 당대표를 안 만나고 원내대표부터 만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단은 설명은 고문단 회의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당대표 포함된 어떤 기구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예전에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좀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고 뭐 영장 기각되고 그다음에 당무 복귀한 다음에 그다음에 통합 행보를 하는 와중에서 원내대표단을 만난 거거든요. 전현직 원내대표들을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민주당 사람이 얘기하니까 당대표 어떻게 부르냐. 왜요? 왜냐면 부르면 되잖아요.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 이제 탈당한 당 대표들도 있고 네, 지금 거론했던 그렇죠. 그리고 또 이낙연 전 대표, 뭐 이해찬 전 대표 불러야 될 텐데 뭔가 좀 마땅치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추정은. 그리고 특히
거기에 이제 추미애, 송영길 전 대표 같은 사람들도 포함이 돼 있으니까 이 당대표 모임은 아마 만들기 어려울 거다. 네, 그렇게 좀 나오는 얘기도 있어요. 한 가지 우리가 좀 뭐 지엽적일 수 있습니다만 봐야 할 게 그 민주당에서 어제죠. 어제 신임 인선을 또 발표했습니다. 신임 정책위 의장의 이계호 의원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회 원래 거론되다가 살짝 뭐 다시 비껴 있었던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을 임명을 했어요. 요거는 어떤 의미가 좀 뭐 있다고 이제 분석이 되나요? 민주당은 지역 안배와 통합 인사를 구상을 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은 충청계 여성 인사고 이제 이계호 의원의 경우에는 친낙으로 분류가 됐었죠. 그리고 또 호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박정현 최고위원 신임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그 내정 상태에서 잡음이 있었던 게 그 친낙계 현역 의원인 박영순 의원 지역구에 지금 총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최고위원으로 지명을 하면 이게 그 현역 비명계 의원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겠느냐 하면서 굉장히 큰 반발이 일어서 조금 보류가 됐었던 건데 이제 왜 다시 하게 됐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현역 의원이 민주당에 너무 많아서 어떤 원외 인사를 데리고 오든 다 그런 어떤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어딜 가든 마찬가지다. 네, 그래서 결국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박정현 최고위원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계호 정책위 의장의 경우에는 이제 친낙계로 분류가 됐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조금 그런 발언을 직접적으로 한 적도 없고 올해 초에 총선 총선 기획 TF인가 총선 TF장을 맡기도 했었죠. 공천 관련한 TF장을 맡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어느 정도 인연도 있고 또 사실 이제 비명계 의원들 말 들어보니까 이계호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뭐 그렇게 썩 비명계 인사는 아니다. 네, 찐낙은 아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다 행다 인선을 한 거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기도 해서 일단 조금 더 친명 체제 강화로 봐야 될 것 같은 해석이 듭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에 그 최고위원들 모아놓고 이재명 대표가 한번 논의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금요일에 발표를 한 건데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는 6명을 놓고 논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물이 충청 3명, 그다음에 호남 3명 이렇게 총 6명을 놓고 논의를 했고 그리고 여성이 이제 충청에 딱 1명이 있었던 거죠. 충청 3명 중에 1명이 여성이었고 이제 박정현 전 구청장이 된 건데 그래서 이제 뭐 지도부 관계자가 해주는 얘기는 대표는 이 여성 1명, 남성 1명 그리고 충청 1명, 호남 1명 이렇게 꼭 하고 싶어 했다. 배분을 그러니까 한 명, 그렇죠. 한 명을 만약에 지명직 최고위원을 여성으로 하고 뭐 충청을 하면 정책위 의장은 호남에 남성을 하고 싶어 했고 그 결과대로 된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반영이 돼가지고 실제로 이제 뭐 탕평, 배분, 인사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기도 했죠. 네, 여기까지 이번 한 주 정치권 이슈를 총정리해봤고요. 정리에 그치지 않고 그 물밑에서 어떤 얘기들이 흘러가고 있는지 맥락이 어떤지까지 우리 두 정치부 기자와 함께 풀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헤럴드 경제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